안녕하십니까, 방정혜사입니다. 오늘 74강은요 공익보호를 위한 회계 투명성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로부터 분식회계를 탐지해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70강을 거친 동안 한 세법, 세무, 전략 얘기는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것이고, 세법에 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략적 쟁점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다 합해서 통합 텍스면에서 풀어본 것이지만, 회계라는 것은 측정이기 때문에, 또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낙관적 시각, 비관적 시각, 중립적 시각 이런 거에 따라서 회계의 어떤 개정 과목이나 매출, 매일 이런 것이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회계 투명성은 중요하고, 그 중립적 회계 기준을 잘 적용해야 되고,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익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공익보호를 해야만 이제 이렇게 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기업이 성공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또 경제가 성장이 돼서 국가 세금이 재정이 확충이 돼서 복지도 확충할 수가 있고, 복지가 확충이 돼서 다시 소비가 돼가지고 일자리 유지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익보호를 위한 회계 투명성은, 기업 회계 투명성은 이 국가 경제 성장에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업에 있는 많은 실무자와 경영자들의 정말 양심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또 이것을 회계사들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게 잘 관찰해서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대로 공시하도록 해서 다른 그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재무 상태나 손익계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 그 책 이 회계 투명성과 회계혁명 교육선정에서 좀 빼먹고 한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171페이지 위주로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안세재경저널 2017년 작년 16호에 게재했던 내용이고요. 비슷한 내용이 몇 번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제가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보게 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표라는 것이에요. 재무 상태표. 그래서 자산 왼쪽에 이런 예금이나 유동자산 이런 것들이 있고, 매출자권, 재고자산, 유용자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기업의 부가가치나 이익이 창출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유용설비와 무용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원재료를 투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외상매출채권이 생기는 것이고, 외상매출채권이 2달 내지 3달 있다가 들어오면 예금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밑에가 이제 설비고 점점 올라가면서 또 가벼워지는, 이건 바로 출금할 수가 있고, 이것은 2달 있다 돈이 들어오고, 이건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 게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유용설비는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인데 나중에는 다시 또 고루화되면 또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그 거래에 돈이 들어오려면 바깥으로부터 부채와 자본이 이런 게 조달이 돼야 들어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본금이 1순위로 들어가서 되겠지만, 이 자본금을 기반으로 해서 차입금을 빌릴 것이고, 또 차입금에 하다 보면 단기 차입금을 빌릴 것이고, 또 나름대로 회사의 충당금 정리, 퇴직금 충당금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매출채권을 돌리고 재고자산을 사다 보면 매입 채무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생산 과정을 통해서 이 작년의 잉여금이 이제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올해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이 올해의 당기순이익은 이 손익계산서를 볼 때 총 매출액에서 비용이나 원가를 제하고 요 이익이 이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돼서, 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어딘가에 조금씩 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 커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재무제표 상태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이익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익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금, 유동자산 이런 쪽의 현금 흐름이
이 이익만큼이 당년도에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기업이 이제 초창기에 연구개발을 하기 이거 끝나면 이익 나는 만큼이 예금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상적인 거고, 여러분들께서 볼 때 당기순이익이 한 50억 났더니 예금 자산이 많이 50억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회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충 예단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또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투명 회계가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익과 현금 흐름이 잘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명회계의 반대는 이제 분식회계다. 뭔가 감춘다. 분칠을 해서 남이 속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얼굴이 지저분한데도 불구하고 까만 멋진 분칠을 하면, 하얀 분칠을 하면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건강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이 순이익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주가를 띄우고, 밖에서 오는 돈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10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20배, 100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순이익 과대 부풀리기예요. 이런 순이익 과대 부풀리기 하려면 원가나 비용이나 손실은 축소 은폐해야 되고, 또 이익은 또 과대 계산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식회계의 수단으로서 주로 등장하는 것이 각종 여기 있는 자산들을 막 조금씩 막 더 키우는 거예요. 그냥 키우거나 까야 할 걸 안 까고 막 키우는 것들, 각종 자산을 크게 반영한다든가, 없어져야 할 대손을 처리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부채를 축소해서 좀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잘라낸 만큼 여기가 비니까 순이익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순이익이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쪽 자산도 막 늘리면 이렇게 이쪽에 늘린 만큼에 대해서 이쪽에 당기순이익이 더 추가돼요. 이렇게 과대 계산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추가되면서 뭔가 분식기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채를 축소하면은 이만큼이 당기순이익이 되면서 또 역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부채 축소 같은 것도 바로 나쁜 행위다 이거죠. 자산을 크게 반영하고 나쁜 거지만 부채 축소하는 거, 감추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분식 발견의 쟁점은 보통은 이익이 증가되면 현금 흐름도 증가해야 돼요. 현금 흐름에서는 이제 보통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감소하면 현금 흐름이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바로 당년도는 그냥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공장 증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약 3년 내지 5년을 보면은 약 3년간이나 5년간의 당기순이 합계하고 현금흐름 합계, 즉 자산과 부채를 뺀 나머지 차액인 현금흐름 합계가 거의 비슷하면은 이게 대충 비교적 투명하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니다, 당기순이 합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뭔가 덜커덕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은 매출이 증가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이 원가 비율, 에피션시가,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원가율이 감소해서 이익이 많이 대폭 증가하도록 돼 있어요. 매출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매출 증가는 이제 그냥 평균 올라가나 쳐도 거기에 따른 그 원재료나 인건비의 이 생산성 극대화 효과에 의해서, 또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많이 줄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거래처나 거래지역, 거래국가가 다양해야 돼요. 이게 다양해. 근데 중국이나 특정 국가에 집중이 돼서 진출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관광객을 감소시킨다든가, 사드 보복을 한다든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게 한 지역, 거래 지역이 다양하지 않고 한 지역이 일변도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 폭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출도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지역, 여러 거래처, 여러 군데 잘 조금씩 이렇게 있어야지, 어느 한 군데만 납품한다든가, 한 군데만 집중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가 만약에 절단 나면은 회사의 성장이 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점점 적자의 깊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3년 내지 5년간의 계정을 비교해 봐서 매출과 이익과 현금 흐름이 꾸준히 비례 증가하면 이것은 좋다 이런 얘기죠. 현금 흐름은 이제 주로 표시되는 게 예금과 유동자산의 증가가 이익 증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축적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비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비례 증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현금이 불일치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갑자기 회사가 장기 차입금을 아예 많이 감소했다든가 그러면 현금 흐름은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서 버는 돈으로 차입금을 감소시킬 수는 있죠. 여기서 버는 돈 뚝 잘라가지고 차입금 뚝 감소시키고 이제 이거 악성이니까 이런 감소시키면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은 만큼은 뒤져봐요. 뒤져봤더니 30억이 차이가 나는데 장기 차입금이 30억 감소했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배당금을 많이 지급할 수도 있어요. 배당금을 갑자기 많이 지급하면 현금 흐름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현금으로 외부에 배당금을 지급하니까 당연히 현금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고정 설비를 증가시켰다든가 그러면 고정 설비를 더 증가시키면 여기 있는 예금으로 이제 기계를 더 사와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공장을 증축해야 되니까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흐름이 안 맞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 고정수비 증가. 또 장기성 예금이 증가. 내가 이제 현금흐름 여기에 보통 보는데 여기에다 어떤 회사가 장기성 예금으로 여기다 많이 박아놨다. 그럴 땐 역시 일로 장수만 이전한 거니까 괜찮은 것이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매출과 이익과 현금이 증가하지만 그렇게 안 맞아도 다른 설명 있는 포인트가 있을 때 장기 차입금